Preview. Preview. 네, 한 주간의 부동산 향방을 알아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이진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주된 부동산 이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집값들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 중에서 고점이 좀 찍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데이터에서는 가격이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내용을 상에서 정책들이 요즘에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헤드라인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서울 집값 고점 찍었나 중소형 아파트 가격 내림세 뚜렷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헤드라인만 본다면 사실 가격이 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두려움을 좀 갖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 살펴볼 때 핵심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서울 집값이라는 이제 지역이 명시가 됐고요. 중소형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왔고 내림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본다면 일단 집값의 이 뉴스의 핵심은 서울 집값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서울이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느낌도 있고 자 대형 아파트가 아니라 중소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위권 그룹의 아파트들의 가격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내림세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꺾였다는 부분은 변곡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점이라고 한다면 내림세는 상당 기간 꺾인 게 지속됐다라는 판단에 글을 쓰거든요. 결국은 데이터상에서 하락세의 어떤 기준이 좀 보였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내림세가 뚜렷했다라는 건 뭐 최근에 KB 자료라든가 한국부동산 자료에서 일정 기간 중위권 그룹의 가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중소형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시점을 본다면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대형이라든가 좀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중소형이 순차로 올랐었는데 이 중소형을 샀던 고객들, 수입 고객들의 그 표준차를 본다면 작년에 거의 고점이 왔을 때 영끌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차입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한 2, 3년 전에 샀던 사람들보다 오르는 폭이 굉장히 좁았다는 거죠. 결국은 꺾이면 내리는 폭에 따지면 그게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6에서 9를 올랐는데 이분들은 8에서 샀으면 9에서 1만 떨어져도 비슷한 가격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내림세가 폭락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6에서 샀던 분들은 이제 1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체감상으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에서의 핵심은 중소형이 움직인다. 중소형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중소형을 매입하신 고객들이 최근에 영끌을 통해서 하신 30, 40대라고 한다면 이분들한테는 이 기사가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애초에 좀 일찍 사신 분한테는 이제 좀 숨고르기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중형, 소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국민 평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33평을 국민 평수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33평 기준의 가격들이 거의 뭐 33평 15억 가까이 넘어가는 지역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위권 그룹에서는 이미 12억대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4평 기준에 그 밑에 평수인 기준에서도 이미 좋은 지역들은 9억대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과연 33평을 국민 규모로 봐서 이 금액대를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 것이냐. 요즘에는 24평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는 33평 기준이 아니라 24평 기준이 10억을 넘느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중소형에서는 33평과 24평을 동시에 좀 가져가시는 게 판단하기 좀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분위 매매 가격이 8억 7,960만 원으로 전월보다 네. 소폭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네. 자, 이 분위를 따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1분위 가격대들을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가격을 따지잖아요. 1월부터 3월 이렇게 분기별로 가격이 따지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이제 어떤 통계적인 상황들은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분기별로 따집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특히 인플레이 같은 경우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3개월이 연속되느냐 안 연속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서울의 1분위 가격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분위는 서울 전체 가격 중에서 이거는 가격 단위로 봤을 때 꼭대기에서부터 어느 때까지를 볼 것이냐. 지금 보시면 가격 하위 20%라고 돼 있는데 1분위, 2분위, 3분위 나눴을 때 분기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가격대가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를 1분이 볼 거냐 이런 거니까 상위 20%, 하위 20%, 뭐 중간에 몇 프로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상단은 지금 통계가 안 잡혀요. 상단은 계속 올라가고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변동성이 세다는 거죠. 근데 하단은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위 가격 20%를 1분위로 본다는 거는 1분위가 무너지면 가격이 많이 무너지는 거고 1분위가 올라가면 하단이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탄탄하다라고 판단하면 되죠. 최근에 분기별 가격대에서 서울의 1분위 밑에 하위 20%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 걸려있다. 소폭 줄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기사에서 나왔던 가격이 내림세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반증한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가 떨어지면 낙폭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 기사에서는 핵심적인 건 세 번째 단락하고 네 번째 단락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가격 내림세가 뚜렷해도 좀처럼 동요하지 않던 시장 전망도 차츰 영향받기 시작했다. 하단이 움직이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문가들도 50명이 오른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하단이 떨어지면 위험한데 그리고 갑자기 한 30명 정도만 오른다고 얘기하고 20명이 이탈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기사에 보시면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 그러나 평균 집값은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까지 치솟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균 집값은 위에서 말한 서울의 1분위 가격이 아니라 중위권 그룹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방이 떨어지고 중간이 버틴다는 얘기는 하방도 상단처럼 별도로 움직인다는 건데 이 하방을 하분, 그러니까 1분위 밑에 있는 하위 20%를 샀던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 작은 금액을 갭 투자로 사셨던 분들이 최근에 많은데 노도광이나 이런 지역에 영끌하신 분들 작년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고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같은 때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사들은 사실 서울의 1분위 가격이 약간 움직였다는 얘기는 작년, 재작년 초반, 뭐 중반 정도에서 갭 투자를 통해서 서울 외곽을 영끌을 해서 사신 분들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비용 대비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흔들렸다라고 보셔야 되고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여전히 평균 집값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용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 입장에선 LTV가 올라간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해진 상태겠죠. 6억짜리에 3억 주고 샀다가 9억이 되면 9억짜리에 3억이 대출이 있는 거니까 LTV가 양호해진 거예요. 근데 9억대 사신 분들은 6억의 대출을 받았으니 6억 대비 봤을 때 비용은 2배로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거의 2배 이상의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들어 올리고 또 내년에도 또 들어 올릴 것이다라는 테이퍼링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늦게 타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하방이 열리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내림세를 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1,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쯤에 샀던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LTV도 좋고 중위권 그룹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내림세의 시작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구입하신 시점 연도에 따라서 본다면 아직은 내림세가 그러니까 내림세 폭고 낙폭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울 상가 임대료 명동 내리고 압구정 청담 도산대로 올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강남권은 그 임대료가 더 올랐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기사들 보면 우리가 이제 상가는 평당 가격을 보거든요. 1제곱미터당 어느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어느 지역은 뭐 4만 원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자, 아나운서님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는 게 자, 명동 좋잖아요, 우리. 그죠? 압구정 청담 도산대로도 나쁘지 않죠. 지금 우리가 따진다 보면 강남하고 명동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메카는 상가의 메카는 명동이잖아요. 거기에 평당가 가장 높은 가장 센 물건도 명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의 상가 임대료가 내렸다는 얘기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품을 파는 임차인들의 소득도 줄어들고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로나가 명동만 온 건 아니잖아요. 강남에도 왔는데 왜 압구정, 청담, 도산대로는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까?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최근에 비주거 투자로 상가를 많이 오는데 명동이 떨어졌다고 해서 명동을 접근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 기사의 핵심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시장에서 수요자인 이 고객들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는 거죠. 결국은 똑같이 코로나를 맞았으나 압구정, 청담, 도산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명동은 아직 회복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 위드 코로나 때 나가더라도 압구정, 청담, 도산은 가는데 명동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상권의 특성상 명동이 일본인이라든 중국인 상대로 하는 상권이 좀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명동이 토지 가격이 되게 센 곳인데 이것보다 청담동, 뭐 압구정 이런 데가 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소비가 돈을 적게 쓰더라도 사람이 적게 오더라도 한 번에 단위당 돈을 많이 쓰는 단계로 가는 고급 소비가 좀 많이 난다는 건데 그렇다 보면 압구정, 청담, 도산대로에는 명품 소비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짱짱하게 버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명품 소비를 하려는 업체들이 다른 데는 안 가도 여긴 간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압구정, 청담, 도산은 지금 투자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거고 명동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단순히 상가 임대료로만 보기보다는 회복 속도, 어려운 다음에 회복 속도가 어디가 빠르냐. 빠르다면 그 빠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역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간다. 결국은 상가 투자는 수요층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투자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 배경을 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트렌드가 몰려 있는 브랜드 입지가 몰려 있는 곳이 또 강남이라서 더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상가 투자할 때 보면 떨어질 때도 회복할 때 적게 떨어지고 빨리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거기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믿고 가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명동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명동은 통건물이 좀 많고 통건물 안에 상가가 들어있는데 명동의 상가 임대인들은 층을 갖고 있지 않고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나도 버텨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못 버티고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명동에 가서 이렇게 자잘한 소비들보다는 압구정, 청담에서 큰 소비로 바뀌었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상가를 보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기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규모 상가 임대료도 코로나19 상황에 불구하고 올랐다고 하는데 네. 자, 압구정은 5%, 네. 그리고 도산대로는 3.2%, 네. 청담은 1%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남권은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상승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중대형 상가 2층 이하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네. 소규모 상가로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자영업자들 중에 영세로 본다면 평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평 미만을 자영업자들이 좀 소규모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배달 상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했다시피 지금 나오는 그래픽들을 그래픽으로 좀 보면 눈이 편한데 지금 보시면 퍼센테이지들이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1%대, 2%대에서 조금 움직이는데 명동은 마이너스 32%예요.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폭망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동은 그래도 토지 가격이 좀 받치고 있으니까 임차인들한테는 불리해도 임대인들한테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강남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층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 변화에서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변화가 좀 덜한 지역들을 투자하고 이후에도 회복이 좀 빠른 지역들 투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쪽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온 기사에서는 상원용부동산 토탈 플랫폼 알스퀘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가들을 찾을 때 자료가 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 알스퀘어라는 어떤 플랫폼 업체들 이런 데가 이런 거 취급하는구나. 요걸 알고 접근하시면 상가에 대한 통계들도 훨씬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알스퀘어 관계자가 어떻게 나왔다는 그 기사를 보면 강남의 트렌드를 이끄는 상권 임대료와 공실률이 코로나19에도 타격을 받지 않는 게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명품이나 특정 브랜드의 소유가 살아났다. 이게 있는 지역들은 급격하게 위기가 와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상가 투자에는 이런 부분들 오히려 지역보다는 수요층들이 어디에 더 몰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 아파트 거래 빙하기 벗어나나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을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자, 요게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사인데, 자,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지금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풀어주면 다주택자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거래가 막혔으니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입니다. 자, 다주택자는 지금 어떤 주택자를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부르냐면 1주택 더하기 하나만 있어도 다주택을 해요. 자, 과거에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다주택자는 1주택, 2주택, 다주택이었어요. 규제가 강화돼서 지금은 1주택, 다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으면 다주택으로 보는데 그 하나에는 앞으로 취득할 예정인 집까지 포함되어 있는 분양권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과연 다주택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 근데 지금 선거 앞두고 되게 위험하단 말이죠. 다주택을 풀어주는 게. 근데 지난주 기사에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올해 이달 지금 아마 바뀌었을 건데 12월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1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가격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어요.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넘겼다는 거죠. 자, 양도세 비과세를 9억에서 12억 올린 거 합의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정말 풀까 안 풀까의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을 어디로 보느냐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측하기가 더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당 측에서 야당과 설득해서 할 수 있는 합의점에서 3주택까지는 아니어도 2주택까지는 건들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사실 주택을 하나 사고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가 첫 번째 주택이 안 올라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신 분이나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임대사업자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돼서 2주택이 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팔로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다주택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주택, 2주택, 3주택에서 2주택까지 다주택을 보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은 지금의 모든 다주택을 풀어주겠다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인 거고 그거는 아마 선거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 다주택 안에서 2주택은 뺄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2주택자 있는 입장에서는 판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다주택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주택 양도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계단식 구조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예상컨대 내년 선거 이후에 또는 뭐 1년 안쪽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의 세율도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가 이제 또 대선이 얼마 남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니냐는 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복합적인 지배적인데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후보의 양도세 완화를 미리 좀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냐. 그렇죠. 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떤 뜻인지는 알 수 네네. 없으나 양쪽의 네네. 공약상으로 나올 때 정책의 공약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공약을 좀 더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걸 찾겠죠. 하지만 너무 드러내놓고 하게 되면 첨예한 대립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좀 우회적인 접근에서 물론 낮추면 국회의원들도 집이 두세 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대놓고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권 교체기에 있을 때 공약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여야가 적정한 합의를 갖고 오는데 그랬을 때 이런 접근들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양도세 완화를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접근으로 보여지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다주택에서의 확실히 2주택자는 제외시켜야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거라 그쪽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낫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고민들이 좀 있다 이렇게 아마 예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건 집을 좀 더 보유하고 관망하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면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거래량을 더 안 나오게끔 하는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당분간은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까지는 기다릴 거 아닙니까? 결국은 더 거래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더 지속되기 전에 풀어주는 계기가 필요한데 아마 그게 내년 선거들과 맞물려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집을 당장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3월에 어떤 대선을 보고 난 이후에 향방을 보고 난 이후에 구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좀 매수하고 매도 타임은 다릅니다. 매도는 지금 양도세 때문에 지금 애매한 건데 매수는 사실 어느 때 사도 상관없지만 오르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매물이 출하됐을 때 가격이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양도세가 세기 때문에 안 내놓는 상황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말 그대로 정책이 좀 바뀌어서 완화된다 그러면 서로 물건을 내놓을 거니까 그럴 때는 경쟁적으로 가격이 좀 싸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입할 때 조금 더 낮게 구입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 문제가 있는 건 여전히 양도세는 풀었는데 취득세 중간은 안 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주택자는 괜찮은데 1주택자들이 주택을 하나 더 구매할 때는 취득세 부담 때문에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양도세 완화도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거래세니까 사고 팔고에 파는 건 건드렸지만 사는 건 지금 안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취득세 완화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와야 매수자들이 더 덤비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약간은 희망적이지만 약간 반쪽짜리 가능성이 있다. 취득세까지도 같이 좀 완화시켜야 사고 파는 게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물건을 그만큼 안 내놓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내놓으면 75% 양당수를 내야 되는데 단기간 10년 동안 오른 게 75%다. 이게 아니라 2, 3년 산에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걸 지켜서 그 돈으로 유동성을 활용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걸 내는 거죠. 사실은 양도세를 이렇게 건드려주지 않으면 팔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또 검단이라든가 이런 외곽 지역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때는 줍줍이 많았었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줍줍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지금 규제가 됐는데 팔 때는 규제가 됐어요. 그럴 때면 그 줍줍에서 나온 차익을 실현할 수 없으면 거기 물량도 안 나와요. 결국은 경기도 물량도 안 나올 테고 이런 것들 인천 물량도 안 나올 테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물량이 안 나오면 가장 입지가 좋은 수도권에서 매물이 잠기게 되는 현상들이 지속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양도세 세수를 제때 못 걷게 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갔고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세수 중에서 양도세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 지방자치 분권으로 내보내야 될 돈에 양도세 개념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종부세랑. 그랬을 때 세수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필히 일정 수준의 양도세는 완화시켜서 거래를 트지 않으면 적절한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신통기획 등 오세훈표 주택정책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예산이 조금 감액이 좀 많이 됐나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정확히 짚으셨는데 우리가 감액됐다만 나왔지 얼마라는 게 안 나왔어요. 네네. 또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인데 서울시 의회가 했다는 얘기는 지금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다른 쪽 당 사람이잖아요. 그 실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6월 달이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통기획이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거는 재건축에 대한 절차를 5년짜리를 2년으로 줄일 수 있다. 획기적인 기획이고 그래서 실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예산의 감축은 검토하는 인력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군데에서 어떤 그 신통기획이 들어왔다면 이거를 한 명이 검토하는 것과 10명이 검토하는 건 다르죠. 10명이 검토하면 1대1 검토하기 때문에 좀 빠른데 지금 내부에 검토하는 인력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 비용들을 좀 줄인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일단 좀 더 속도를 빠르게 내기에는 업무 부담이 좀 세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서울시에서도 어떤 의견을 갖냐면 시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지방자치구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 되면 재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신통기획을 하는 게 좋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신월동 지역이라든가 은평구 지역이라 이런 데서는 좀 낙후됐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 반대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반대다. 오세훈 시장이 어떤 이것들을 늦출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반대 거부권 중에서 가장 큰 게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업무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예산 삭감 그래서 야 이건 되게 기술적으로 들어갔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의 이미지도 좀 맞고 그러니까 이익도 좀 맞고 하지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쓰면서 생색은 좀 냈다 그런 정도에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써서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내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는 내후년 나와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어떤 정지 작업 정도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의회에서 그 부분을 무조건 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기술적인 반대를 통해서 속도를 늦추는 게임을 서로 기싸움으로 하지 않느냐 이 정도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신통기획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속도를 좀 더 낸다는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속도가 빨라지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들이 지금 얽혀 있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그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을 좀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중복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지역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절차들도 다 다르고 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특화해서 하기에는
세심하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통에 여러 가지를 담는데 예를 들어서 18살, 19살, 20살, 21살을 다 한 통에 담다 보니까 나이 차이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 게 중복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기술적인 것보다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좀 잘해야 되는데 툭툭 한 번씩 건들고 싶을 때 괜히 이렇게 시비 거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애매하긴 한데 시의회 입장에서 무턱대고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내년 재선, 자기들 재선과도 관련돼 있는 부동산 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건들다기보다 절차 정도에서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체크했다? 이 정도만 티날 수 있는 수준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냐? 이게 좀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겠죠. 우리 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이 있는데 52억 원을 줄였대요. 이거는 앞에서 2억 5천 줄이는 건 다르죠.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또 한강변 공간 구성 예산 6억을 감액했다. 자, 시의회에서 예산을 줄인 것 중에 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혁신 실행, 우리 동네 수변 예술 놀이터 조성, 놀이터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깎았다는 얘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것 중에 재건축 말고 도심 재생사업, 기존에 있는 재생사업들이 있는데 그 재생사업은 과거 우리 그 전 시장이 있을 때 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재생사업의 핵심은 인프라를 까는 건데 그 인프라에서 공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코로나 때문이라도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놀이터 조성하는 게 감염 위험을 따진다면 집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을 땐 밖에 나가 노는 게 시급한 예산이었어요. 서울 공동체 하는 것들이. 자, 이렇게 되면 어디가 위험하냐면 이런 것들을 예산을 적용받고자 했던 조금 낙후된 지역들, 창신동, 숭인동, 은평구 지역들, 또 신월동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예산 이렇게 해서 도심 재생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점차로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런 지역에 빌라가 개발될 줄 알고 3080 플러스 계획으로 미리 알고 들어갔던 분들한테는 사실 묶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이 심겨루기라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무엇에 예산이 줄었는지를 보시면 어디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도 꼼꼼히 문단락을 잘 챙겨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감액이 어디 부분에 얼마가 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기사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들쭉날쭉 고가주택 기준 갈수록 복잡해진다. 이게 막 9억이었다, 네. 12억이었다. 그렇죠.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네.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자, 우리가 세법 다르고 또는 주택법 다르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 그 요율표에 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고가냐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지금 특히나 이번에 올해는 종부세가 나왔는데 종부세는 사실상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기는 보유세의 한 종류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세금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헷갈리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판단한다면 어떤 거냐면 자, 고가주택이 어떤 기준이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고가주택의 핵심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있고요. 고가주택을 살려면 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뭐 15억 원이 초과된 그렇죠.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대출이 사실 불가한. LTV 기준에 네네.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금융권에서 못 받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매수가 어려운 타임이 고가주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5억을 고가주택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거래상에서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바뀐 종부세는 11억 기준을 그것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은 11억의 공시가격이 실거래에서 15억이 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들락달락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움직이지 않는 딱 고정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사실상 고가라는 부분은 대출의 가능 여부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15억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인 거고 청약에 대해서는 신혼부부를 특공할 때는 9억이 고가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9억 이상은 사지 말라는 부분들인데 전세자금 대출은 또 9억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면 평균으로 수렴한다라는 통계 원리에 본다면 과연 고가는 어디로 수렴하는 게 맞을까? 자, 이 부분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LTV 기준으로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면 앞으로 모든 고가주택은 15억으로 수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고가가 15억이라면
33평 기준에서 차입 투자를 통해서 집을 매수하는 사람한테는 지금의 33평인 12억인 건 중위권 그룹에서는 이미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15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집값이 뭐 출렁이긴 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호재를 타고 올라간다면 특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33평이 18억에서 20억까지 갈 수 있는 하늘은 이 고가주택의 15억 기준이 대출 여부로 막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이 풀리는 시점에서 넘어갈 수 있다. 특히나 또 집값이 우리가 전세가율을 대비해 보면 보통 60% 70% 안정권으로 보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9억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9억을 전세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억을 70% 기준으로 본다라면 매매가 기준이 15억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9억이다, 12억이다, 15억이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기준선이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을 끌어올리는 키맞추기에 또 기준이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볼 때 이런 기사를 보면 야 고가주택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디다 상한선을 잡아놨을까? 아 15억까지 잡았구나. 그러면 최대한 15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텀이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거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15억을 넘어서 그럼 20억까지 갈 거냐 이랬을 때 대출의 한도를 어떻게 갈 거냐 지금 뭐 양도세 풀어준다고 해서 나온다면 세금을 어떻게 걷어갈 거냐 이 문제인데 기획예산처에 매년 다음 연도 예산안을 볼 때 세수를 걷는 예시가 정해져 있는데 이미 양도세 세수가 얼마는 거칠 거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대출을 막아놔도 사실은 15억 어느 정도가 풀리게 된다면 대출이 풀려져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돼 있고 대출을 오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급격히 한 번에 오르는 게 위험한 거고요. 원래는 모든 나라가 GDP가 성장할수록 부채도 같이 성장하는데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3년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눌러놓은 거지 사실상 부채 비율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부채 비율이 튼튼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오르는 폭이 OECD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본다면 속도가 좀 빠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15억에서 대출 불가다라는 건 사지 마라가 아니라 당장은 사지 마라는 거야. 당장은.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취지인 거고 그 천천히는 누구 입장이냐. 정권이 바뀌고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재난정이 많이 나갔는데 대출까지 더 오면 부채가 더블로 올라가니까 경기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집 사는 건 조금 보류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취지의 15억의 대출 불가를 걸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다시금 15억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15억 밑에 바로 올라오는 도시들, 마곡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도시들의 33평이 15억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천장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럼 그 옆에 표를 한번 보면 제각각인 고가주택 기준이라 그래서 네. 금액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기사에 다 훑어놨어요. 하지만 이렇게 표로 한 번에 보면 좋죠. 그래서 사실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보냐? 9억 기준, 11억 기준, 12억 기준, 15억 기준 있는데 옆에 보시면 9억 기준일 땐 재산세 감면, 뭐 1가구 주택 월세 과세 이렇게 있는데 공시가격 기준이었다. 또 아파트 특별공급은 분양가격 기준. 자, 11억은 종부세 기준, 12억은 양도세 과세 기준. 그런데 자, 15억에서 LTV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 요율. 요즘에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를 고가로 볼 거냐 해서 돈을 보수를 받는 중개사들의 그 업력에 의해서도 15억을 고가로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사실 고가는 15억으로 걸었다는 게 맞는 거고요. 나머지 9억, 11억, 15억도 결국은 15억으로 평균으로 수렴할 거다. 우리가 평균이면 합친 가격인데 이 고가주택 기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고가가.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2, 3년 내에 15억 쪽으로 다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9억, 11억, 12억이라고 봤던 가격들도 2, 3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갭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회로 따지면 사실 아직도 가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오를까? 지금 집 사야 될까? 이럴 때 여러 가지 가격들의 지표들도 보지만 이렇게 고가주택 기준이 어디냐? 요것만 보고도 15억까지는 아직까지 하늘이 열려 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33평 기준에 9억, 10억 안팎의 물건들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15억 기준이라는 거 그게
담보 불가 기준과 중개 보수 요율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요 정도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첫 주의 부동산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부동산 이슈와 향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